안녕하세요. 화장품 시장 저희 이제 코비드-19로 작년 2020년도부터 많이 어렵죠. 그래서 경쟁은 더 심해지고 미래 화장품의 시장을 예측해보는 자리를 갖고자 오늘 세미나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국의 브렉시트를 시작으로 유럽 화장품에 등록 대응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작년을 이어서 비건 화장품을 시작으로 클린 뷰티의 개념들이 확대되면서 올해 또 미래의 클린 뷰티 시장들을 어떻게 우리가 화장품을 대비해야 되고 방향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인지 이런 것들 좀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법규시 NMPA 중국 인허가들이 어떤 식으로 법규가 개정되었고 변경되었는지 북경메리스의 김선화 과장님 모시고 마지막 꼭지 하면서 12시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지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표준인증원 인증기획팀 장지은입니다. 브렉시트의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럽의 금융위기 구제를 위한 경제적 부담과 이민자 급증에 따른 복지 재정 압박을 덜기 위해 영국은 오랜 논의 끝에 유럽연합 EU를 2020년 1월 31일에 공식 탈퇴하였으며 No deal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지만 다행스럽게 2020년 12월 24일 영국과 EU 간 TCA 무역협력협정 합의가 극적으로 합의되어 2021년 1월 1일자로 협정까지 발효되었습니다. 사실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전환기간으로 EU 회원국의 법이 영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화장품 산업에도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었는데요. 2021년도 1월부터 브렉시트의 실질적인 영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표에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해당 페이지 제목에 GB라고 적혀져 있는 것을 보시고 좀 의아하셨을 텐데요. UK가 아니라 왜 GB로 되어 있는지 여기에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UK에는 북아일랜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가 모두 속해 있는데요. UK에서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국가만 브렉시트에 의한 변화를 겪습니다. 북아일랜드는 영국의 영토이긴 하지만 유럽연합 단일 시장으로 남아있어서 아직까지는 유럽연합 시장 규제를 받도록 기본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즉 흔히 알고 있는 UK가 브렉시트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 Great Britain,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가 브렉시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북아일랜드는 유럽 화장품 규격을 적용해서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세미나에서는 간단하게 GB를 영국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 화장품 규정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시 부과하는 페널티 가격 및 수감 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영국은 2만 파운드, 그리고 최소 12개월 수감 혹은 2가지 페널티 모두 다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담으로 제가 영국 화장품 규정을 EU 화장품 규정과 비교하여 읽어보았는데요.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보통 EU 화장품 등록을 위해서는 GMP 우수 제조 관리 기준에 알맞는 제조 시설을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영국에서 ISO 경영 시스템 제도가 시작돼서인지 영국 화장품 규정에는 ISO 22716 화장품 경영 시스템 등과 같은 기준에 기반한 우수 제조 관리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이미 변동사항이 있는 것을 보면 추후에는 정말 영국과 EU의 방향이 약간씩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국 화장품 등록 주요 사항을 파악하기 전에 기존의 유럽 화장품 등록 절차를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완제품 및 원료 서류, 예를 들어 COA, MSDS 등과 같은 성적서를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화장품 규정에는 정해진 필수 시험은 없지만 서류 제출 이후 절차를 보시면 안정성
보고서 작성 CPSR, 그리고 제품 정보 파일 작성 PIF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제품 정보 파일을 작성하시는 RP 유럽 책임자가 거의 기본적으로 안전성 및 적합성, 방부력, 미생물, 중금속 이 4가지 시험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가끔 이제 RP가 대체 무슨 역할을 하시냐 물어보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RP는 Responsible Person이라고 제품이 화장품 규정에 부합하는지, 잘 관리되고 있는지 그것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여 추후 제품 판매 시 부작용 모니터링 및 리콜, 환불 조치까지 취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US 에이전트, FDA 등록할 때 US 에이전트 그리고 중국 NMPA의 경내 책임 회사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유럽 화장품 등록 절차와 영국 화장품 등록 절차는 모두 동일한데요. 딱 한 가지가 다릅니다. 바로 화장품을 등록하는 포털 사이트입니다. 유럽은 CPMP라는 화장품 등록 포털에 등록하는 반면에 영국은 Submit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s라는 SCPN에 등록하게 됩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영국 화장품 등록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록 절차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영국 제품 신고 포털이 EU와 개별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2021년 이전에 CPMP 등록 완료된 제품을 영국에서 판매하실 예정이시라면 2021년 1월 1일부터 90일 이내, 즉 3월까지는 SCPN 포털로 옮겨서 등록해야 됩니다. 모든 정보가 자동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국 RP를 지정하셔야 됩니다. 영국 수출 시에는 영국 책임자 선임, EU 수출 시에는 EU 책임자 선임, 그리고 만약에 동시 수출 시에는 영국 그리고 EU 책임자 모두 선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현재 CPMP에 등록된 책임자가 영국에 소재한 RP이고 그 제품을 EU에 판매하고 있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EU 소재한 RP로 변경하시지 않으면 해당 RP 계정으로 CPMP에 등록된 정보는 모두 삭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영국에 수출하시려면 영국 RP 정보로 SCPN 포털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제품 라벨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영국 책임자 이름, 주소, 그리고 제품 원산지가 반드시 표기되어야 합니다. 사실 기존 CPMP 등록 시에도 책임자 이름 및 주소, 제품 원산지가 필수적으로 표기되어야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영국 책임자 이름 및 주소를 표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EU에서 UK로 수출을 하시게 될 경우에도 반드시 원산지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품 정보 파일 PIF는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영국 책임자 이름이 언급 필수입니다. 원래 제품 정보 파일은 뭐 다른 국가에서 수출하게 되면 뭐 스페인어로 해도 되고 뭐 독일어로 해도 되고 괜찮은데요. 근데 이제 영국 UK에 수출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PIF는 영어로 작성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EU 제품 정보 파일에도 이 안정성 보고서 작성 때도 영국 인정 안전성 평가사 선임이 필수입니다. 그냥 EU 사람이면 안 되고요. 영국에서 안전성 평가사 선임 인정을 받은 사람이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주요 변경 사항을 보시면 모두 영국을 반드시 강조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브렉시트 이후 유럽, 영국 화장품 등록에 대한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꼭꼭 부탁드립니다. 꼭 리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리치에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리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리치 하시는 데가 KTR이 프랑크푸르트에 지사를 두고 리치 관련한 대응을 KTR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SGS도 리치 대응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제품 원료에 대한 리치 이야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 정도 투자할 리치에 투자할 그 여력과 그다음에 시간이 돼 있느냐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CPNP를 하실 때 리치와 관여되지는 크게는 어떤가요? 어느 정도 관련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재가 EU 리치 규격에 알맞는지 반드시 뭐 서명을 네. 하셔야 됩니다. 의약예품은 별개인가요? 어떤 의약예품을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유럽에서는 의약예품을 CE로 캐테고라이즈 되고 있고요. 의약예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의약예품은 손소독제, 연고 이런 부분들 의약예품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미국에서는 OTC 영역으로 화장품의 의약예품 영역은 OTC 영역으로 가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CE라는 걸로 별개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비드-19의 상황에서 손소독제가 지금까지는 CE였지만 지금은 긴급 상황이다 보니 손소독제도 사실은 그 에어리어에 있는 부분들이 화장품으로 CPNP로 빠르게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의약예품에 들어가는 손소독제가 화장품이 아니었는데 그 그레이 에어리어로 양쪽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CPNP로 들어가면 5일 만에 인허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CE로 들어갔을 때는 6개월, 1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의 의약예품은 명확하게 아이템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영국 책임자가 영국인이어야 하는지요? 라는 답변 들으실 수 있나요? 네, 영국 책임자가 영국인이어야 된다는 건 아니시고요. 영국 영주권을 가지고 영국에 거주하시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영국인인 거네요. 영국인은 국적을 말씀하신다면 영국인은 아니어도 되고요. RP라는 거는 사람이 아닌 엔티티, 법인이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협회, 단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 역할을 하는 중국 그 NMPA로 하면 경례 책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 제품의 28개 국가에서 CPNP에서 책임지는 책임이고 그 다음에 영국은 영국 RP 업체 인허가 받은 데는 4곳이라고 지금 RP를 받은 곳은 그때 있었는데 네. 질문 주시면 그 영국 RP 4곳의 연락처들 이런 것들 공개해 드립니다. 영국 CE 획득 기간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요. 영국 CE 획득 기간도 저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과 유럽과 동일하게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제품에 따라서 시험 규격이 모두 달라서 시험에 따라서도 사실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90일 이내에 SCPN에 등록이 안 한다면 영국에서 등록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받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미 지금 2020년도에 영국 RP를 선임해서 CPNP로 제품을 등록하셨다 했는데 그 제품을 영국에 수출하시려면 반드시 3월 이내에 CPNP 포탈에 있는 모든 정보를 끌고 와서 영국 RP를 선임한 후에 SCPN 포탈에 등록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다시 처음부터 제품 파일 작성, 안전성 보고서 작성 그걸 모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소요돼서 반드시 90일 이내에 다시 재등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클린뷰티의 트렌드를 먼저 말씀드리고 비건과 베가니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장의 수요, 그 다음에 비건 인증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제 비건 인증에 대한 절차와 이해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뷰티라 함은 클린뷰티의 트렌드는 현재 화장품 시장에서 미용이라는 어떤 그 결과만 추구했던 이런 개념에서 화장품의 안전성과 이제 주위를 돌아보는 그 윤리적인 측면에 대한 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확장된 의미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어떤 거를 사면서 느끼는 어떤 윤리적인 소비까지 확장이 되면서 클린뷰티의 개념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뷰티 트렌드도 우리가 설명을 좀 드리고 첫 번째로 클린뷰티는 어떤 개념이에요? 라고 여쭤보시면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원료의 안정성과 그 저자극되는 저자극성 원료들, 원료의 출처들, 원료의 트레이스빌리티, 추적성들, 알러지 유발인지, 그 다음에 유해성이 없는 원료인지, 검증된 원료를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 윤리적인 소비, 이 제품을 씀으로써 저희가 동물 보호가 되고 있는지, 동물 복지에 대한 확대 개념이고, 그 다음에 시스템 구축 제품의 환경적인 영향, 즉 확대 개념으로 재활용이 가능한지, 유해성이 최소화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산림, 즉 나무의 보호가 된 포장재, 용기를 쓰고 있는지 이런 개념의 업그레이드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트렌드가 친환경적이고 사회적인 기여, 윤리적인 소비, 그 다음에 동물 보호 이런 친환경 개념으로 가는 점들을 클린뷰티의 개념의 확장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클린뷰티에 추구하는 인증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비건 인증이 시작으로 클린뷰티의 개념이 좀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비건 인증과 애니멀 웰페어 동물복지 인증, 그 다음에 산림 인증인데 이 산림 인증은 용기, 우리 포장재, 1차 포장재, 2차 포장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거 잠깐 말씀드리자면 나무가 자라고 벌목되고 관리되는 이런 산에서 벌목이 됐고 제조가 됐고 공급이 된 나무로 가구나 포장재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환경적인 적합성 측면하고 경제성,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이런 개념들이 확대되고 있을 때 FM, 즉 그 산림이 인증되고 있는 숲에서 관리되는 벌목부터 시작해서 모든 유통 과정을 거친 거냐라는 구매, 가공하는 거, 제조하는 거, 그 다음에 유통하는 거, 포장재의 인쇄 부분까지 모든 소비자들의 전 과정이 볼 수 있고 트래킹이 되는 용기나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인증인데 지금 FSC 인증이 올리브영에 가보면 아직 조금씩 보여요. FSC 인증을 원료뿐만 아니라 용기에까지 적용을 해서 여러분이 가신다면 클린뷰티에 좀 확장된 개념으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FSC 그러면 어떻게 인증받아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FSC 100% 인증이 있고요. 나무의 산림 경영까지, 그 다음에 유통까지, 벌목까지 모든 관리된 산림에서 추출한 벌목 현장의 제공 과정에 제조 공정에 유통까지 되는 과정을 거친 거냐, 이거 어려워요. 사실은 현실에서는 실제로는 믹스된 제품이 인증을 받은 산림의 원료와 재활용된 원료가 혼합된 제품으로 해서 요 믹스된 게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FSC 인증을 받은다면 FSC 믹스 인증으로 가시면 경제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FSC 리사이클도 요 세 가지 마크로 각각 틀린 의미의 포장재들 나갈 수 있고요. 인증 절차는 어떻게 돼요? 라고 한다면 공장도 받으셔야 되고 유통하시는 분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원료들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인증 어떻게 받아요? 라고 하신다면 그 고객사가 그 법인이 매뉴얼 수립 및 관리, 즉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매뉴얼 수립이 돼 있고 절차서, 문서, 기록 관리들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들어갑니다. 이 영역은 컨설팅을 받으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 파트로 지도 받으셔서 매뉴얼 절차서 수립이나 우리 내부 활동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내부 심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한 다음에 1차적으로 AB 심사를 받고 본 심사를 받고, 여기는 이제 FSC 인증은 AB 심사, 1단계 심사와 본 심사가 6개월 전에 받으라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6개월 정도의 준비 과정을 거치라는 얘기죠. 그래서 본 심사를 받고 나서 본심사 받은 날 시정조치, 즉 부적합이다, 적합이다 라는 항목들이 나오면 이 부적합에 대한 NCR, Non-Conformity라 그러죠. NCR을 받고 이거를 시정조치, 어떻게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정조치가 있고 시정조치 계획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출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증 완료가 되는 3개월 안에 조치해야 되는 부적합이 있고요. 6개월 안에 조치해야 되는 부적합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인증서 발급까지 인증 완료에 대해서 이런 사후심사, 갱신심사, 5년에 1회 갱신심사가 시행되는 걸로, ISO 인증은 3년마다 한 번씩이잖아요. 우리 ISO 22716도 그렇고, 근데 요거는 5년에 1회 갱신심사를 시행하는 인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들이 먼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비건 심사위원이신 이명기 의원님이 베가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명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표인증원의 2부 비건 심사원인 이명기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비건과 비건이즘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4년도에 영국 비건 소사이어티의 설립자이신 도널드 왓슨이라는 분에 의해서 먼저 확립이 되었는데요. 이때 당시만 해도 일반적으로 동물보호 관련한 주의로서는 채식주의 관련된 그 개념이 성행했었는데요. 이 채식주의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동물 보호적인 의미는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동물성 원료를 사용한 식품을 원천적으로 섭취를 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긴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동물 보호를 그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 동물 보호를 구체적으로 그 규제를 할 수 있는 확장된 개념인 비거니즘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고요. 이 비거니즘을 일상생활에 적용시켜서 그 생활 패턴과 함께 이렇게 실행하시는 분들을 일으켜서 그 비건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비거니즘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인 베지테리아니즘, 그러니까 채식주의라는 개념과는 그 차별화되는 사항이 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베지테리아니즘, 그러니까 채식주의라는 개념 자체는 그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비거니즘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 베지테리아니즘이라는 그 개념으로부터 확장된 개념으로서 저희가 동물로부터 직접적으로 배출이 되는 그 고기라든지 피라든지 가죽 같은 직접적인 원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원료들 뿐만이 아니고 유제품류라든지 계란류 같은 간접적인 원료들,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된 그 2차, 3차, 4차 원료들까지 전부 다 규제를 함으로써 동물성 원료들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들을 소비하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일반적으로 채식주의라고 하면은 식품 쪽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거니즘이라는 의미 자체는 그 식품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생필품들, 그러니까 의류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가방 같은 일반적인 생필품들을 대상으로도 그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그런 개념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채식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비거니즘은 동물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동물 착취를 통해 가지고 생산되는 원료라든지 제품 또한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비거니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하고 계시는 오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을 일반적으로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비거니즘은 다이어트에 국한된 개념이 아닙니다. 일단 식품 쪽을 보자면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개념은 맞죠. 그 저칼로리에 고영양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이 비거니즘이라는 것 자체는 그 식품뿐만이 아니고 라이프 스타일에 해당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이어트의 개념만으로 축소시켜서 국한될 필요는 없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특정 종교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가 세계적으로 그 식물성 제품을 소비를 권장하는 그런 종교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불교가 있고 힌두교가 있죠. 이런 종교들과 연관지어서 비거니즘 역시 특정 종교와 관련이 있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거니즘은 채식주의 개념에서 확장된 개념으로서 특정 종교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거니즘을 유기농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유기농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비거니즘 같은 친환경 인증인 건 맞죠. 그런데 전혀 그 취급하는 분야가 다르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유기농 인증 같은 경우에는 화학비료나 사료나 농약 같은 거를 사용하지 않는 고기라든지 아니면 농산물에 대한 개념일 뿐이지, 동물성 원료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동물 보호를 한다거나 이런 정도의 개념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농 인증과는 완전히 별개의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비건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저희가 어떤 이점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육류성 물질들 있지 않습니까? 락토스나 계란, 육류 제품으로부터 올 수 있는 알러지성 반응들이 전부 다 그 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러지성 반응을 전부 다 최소화를 할 수 있다고, 원료의 안정성을 갖출 수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칼로리랑 고영양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친환경적으로 그 고기 육류성 원료를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소 한 마리한테 먹이는 그 모든 음식들이라든지 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요. 소나 양 같은 가축으로부터 배출이 되는 메탄가스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최소화를 시키면서 그 친환경적으로 저희가 환경 보호에 이바지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동물 실험이나 동물 착취를 원천적으로 그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동물 보호 활동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은 비건 제품의 수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비건 제품에 대해서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채식주의자의 인구의 증가랑, 그리고 두 번째로 동물보호라든지 생태학적 문제 고발에 대한 미디어 프로그램의 증가, 그리고 플렉시테리안 인구의 증가,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채식주의자들의 인구인데요. 저희 채식주의자들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인도만 해도 전 인구의 40% 정도가 채식주의자 인구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 같은 유럽권 국가들도 꾸준히 증가해서 10%, 9%대의 채식주의자들의 인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5%의 인구를 보유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15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3% 정도가 채식주의자 인구라고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1980년도부터 그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텔레비전과 컴퓨터가 보급이 되고,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이 되면서 서로 간의 정보를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열렸죠.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매체들이나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동물 고발 프로그램이나 환경 고발 프로그램 같은 게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이 갖춰졌고요. 이렇게 지속적인 동물 고발 프로그램을 접한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번 제품의 수요가 원천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수요 증가의 원인으로서는 이 플렉시테리안이라는 거는 식물성 제품하고 그 동물성 제품이 있다면은 굳이 동물성 제품이 아니고 식물성 제품을 우선적으로 소비를 하는 분들을 말하고요. 이런 선택적으로 채식주의를 채택하는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비건 제품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원인의 하나로서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계 각 시장의 비건 제품의 수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독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이나 동물 윤리 고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동물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명한 나라죠. 채식 매장의 수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82%까지 증가를 한 그런 이력도 있고요. 그리고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전 세계 15% 정도의 비건 제품을 가장 많이 개발할 정도로 비건 제품에 있어서 관심도 많고 수요도 많은 나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간 비건 시장이 가장 큰 폭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이 이유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인구의 91% 정도가 모든 식물성 제품을 우선적으로 소비를 하는 아까 설명을 드렸던 플렉시테리안이라는 점입니다. 이 플렉시테리안들에 의해서 그 식물성 제품들에 대해서 선호도가 올라가면서 비건 제품의 수요가 꾸준히 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기준으로 5% 정도의 인구가 채식주의 인구로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프랑스에는 2부 본사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가지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고요. 지금 32% 정도가 그 플렉시테리안으로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16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프랑스 2부의 활동에 의해서 비건 제품의 소비량이 전년 대비 96%까지 증가를 한 것으로 조사가 되기 때문에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북아메리카권 국가, 그러니까 캐나다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비해서 전 세계 17% 정도에 해당하는 비건 제품에 개발된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육류성 원료들을 전부 다 식물성 원료들로 대체를 하고 있는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나라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햄버거 패티라든지 아니면 동물성 스ኳ렌 같은 것도 대체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48% 정도의 미국인들이 대두라든지 캐슈넛, 아몬드 등을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비건 음료를 선호하는 인구로 추정이 된다고 이렇게 집계가 되는 것을 볼 때 비건 제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40%가 그리고 전 세계 인구 대비 70% 정도가 채식주의자 인구로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인도에 계신 분들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채식주의를 선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식물성 원료의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그 홍보 문구가 실려 있는 것 뿐만이 아니고 특정 인증기관에서 마크가 찍혀 있는 이런 비건 제품들을 중점적으로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이라든지 식품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그 비건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비건 제품의 출시 국가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그 독일이 15%로 가장 많은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영국이라든지 미국, 프랑스 이런 곳에서도 꾸준히 비건 제품이 많이 그 개발이 되고 있고요. 저희 나라도 지금 이 유럽권 국가들 못지않은 게 저희 화장품 제품만 해도 거의 한 300개 정도만 300개 정도가 비건 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2021년도에도 저희가 그 꾸준히 그 제품 출시 국가에서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했다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건 인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건이라는 거를 홍보 문구에 넣는 기업들은 많습니다. 그 광고라든지 아니면 라벨 쪽에서도 이 제품이 비건 인증 받은 제품입니다 라는 그런 문구들을 채택해서 홍보를 하시는 기업들이 많으신데요. 일단 비건 소비자들 측면에서는 신뢰성이 그 홍보 문구만 있으면 상당히 떨어지게 되죠. 이게 그 저희가 문구만으로 이렇게 기재를 했을 때 이게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에서 그 인증을 받은 검증이 이루어진 건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아까 세계적인 사례에서 말씀을 드렸던 인도 시장의 경우에는 이분들은 종교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마크가 찍혀져 있는 그런 식품들이나 화장품 이런 제품들을 선호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유에서라도 그 비건 인증이 꼭 필요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비건 제품으로서 이렇게 시장을 공략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말이죠. 기본적으로 비건 인증 같은 경우에는 제품 제조에 있어서 원료가 동물성 원료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정 중에 공정 보조제 같은 게 사용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동물로부터 유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장재 쪽에서도 동물성 원료들이 사용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외포장 같은 경우에도 동물 털이라든지 가죽 같은 게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라벨 쪽에서도 라벨을 부착하는 사용하는 접착물이 동물성 지방에 사용될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원천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았다는 보장을 하기 위해서 비건 인증이 꼭 필요한 거죠. 저희 이브 비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비건 인증기관 중에 하나로서 프랑스 비건 협회에서 설립한 인증기관인데요. 기본적으로 식품뿐만이 아니고 화장품이나 섬유, 건강보조 쪽에서 인증하고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일단 시장은 식품에서 많이 시작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 화장품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 국내 기업들도 대기업들 위주로 화장품 쪽에서 비건 인증을 받으면서 이브 비건 인증 쪽을 채택을 하시면서 그 해외에서도 화장품 쪽에서는 공식력 있는 인증으로서 이렇게 이름이 있는 편입니다. 저희 이브에서는 그 다른 인증기관들하고 차별화된 심사 기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다른 인증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서류들만 취합을 해가지고 동물성 원료가 함유가 돼 있는지 아닌지를 그냥 서류를 통해서만 검증을 하시는 편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저희 이브비건 같은 경우에는 생산 현장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교차 오염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생산 설비라든지 현장이 비건 제품 제조에 있어서 적합함을 보장을 할 수가 있는지 이 부분도 현장 방문을 통해서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 동물 학대에 대해서 그 아리송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해당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직 해외에서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료를 운송을 하는데 소나 아니면 코끼리를 이용해서 운송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코코넛 같은 원료를 원숭이를 이용해서 채취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루아커피 같은 원료를 그 사양 고양이를 통해서 생산을 한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동물 학대 원료로서 이 사항들이 규제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비건 인증들이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브 비건만의 특별 요건이 있는데요. 일단 동물 풀이나 동물성 풀, 그러니까 동물성 지방 이런 거나 가죽이나 털이 사용된 포장 같은 거는 전혀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이런 특별한 규제가 추가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EU에서 규정한 CMR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발암성, 독성, 그리고 돌연변이성 물질을 집대성한 리스트인데요. 이브 비건 쪽에서도 이 중에 몇몇 원료들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파라벤이나 파스팔레이트나 나노물질 아스파탐 같은
그러한 원료들을 추가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현장에서 저희 이부 비건만 생산 현장을 추가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예전에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비건 마크를 달고 제품이 출시가 되었는데 분명히 이건 비건 제품으로 팔리고 있는데 그 내용물 속에서 그 동물성 원료가 그 식별이 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같은 공장 내에서 비건 제품이랑 그리고 동물성 제품을 같이 생산을 진행한다고 하시면은 이게 원료가 튄다든지 아니면 이전에 생산했던 동물성 제품의 그 잔해물이 비건 제품에 흘러 들어간다든지 이런 정도의 교차 오염이 일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염이라든지 교차 오염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부 비건 쪽에서는 현장 검증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부 비건 쪽에서 공장 검증을 추가적으로 한다는 데에서 많이 부담을 느끼시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제조업체 쪽에서요. 왜냐하면 그 공장 설비들도 어레인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시스템 운영 절차서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많이 부담을 느끼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저희가 화장품 산업에서 그 흔히 채택을 하고 계시는 인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ISO 901이라든지 ISO 22716 같은 ISO 22716 같은 품질 관련 인증들이요. 이 중에서 그 제조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품질 이쪽에 있어서만 그 교차 오염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리고 동물성 이물의 혼입을 어떻게 방지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적인 내용만 첨부되어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적으로 그 부담을 느끼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저희 이부 비건하고 글로벌 표준 인증원 같은 경우에는 독점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 국내뿐만이 아니고 아시아권 국가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현장 심사를 대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 때문에 그 이부 비건 프랑스 본사에서 심사원이 직접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닌 국내에서 심사원들이 파견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적인 면에서도 여행 경비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기훈님께서 그 인체 유래 미생물의 경우에는 식물성 배지에 배양한다면 사용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비건은 일반적으로 동물이라든지 인체에서 유래된 그 미생물 원천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식물성 배지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거는 사용이 될 수가 없거든요. 대신 그런 게 있죠. 그 미생물 원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생물 원천을 추출을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미생물 원천 관련해 가지고 종균을 그때그때 채취하는 방법이 있고 계대배양 형식으로 예전에 채취된 미생물을 돌려서 계속 그 양을 불려가는 그런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때그때 채취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신 계대배양 같은 형식을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최소 2년 이내에 인체나 동물로부터 채취한 이력이 없으시다고 하시면은 미생물 인간이나 아니면 동물 원천의 미생물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재호님 비건 인증 질문 주신 거 한번 읽어볼게요. 비건 인증의 경우 여러 인증 마크들이 있어 보이는데 차이가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비건 인증 경우는 이부 비건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기관별로 국내 또는 해외별로 여러 인증이 있는데요. 스탠다드 즉 인증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7065 제품 인증에 인정을 받은 규격인지 또는 자체, 단체, 협의체에서 만든 규격인지 또는 상부기관의 감사를 받고 있는 인정 기준인지 스탠다드 좀 틀리지만 타 비건 인증은 제품의 원료에 초점을 맞춰서 심사를 한다면 저희는 엄격한 심사를 위해서 교차 오염까지 점검하는 공장 심사까지 한다는 건데 이 점은 공장에서 부담을 가끔씩 느끼시기도 하지만 저희의 그 특색 있는 점은 이부 비건은 공장 심사와 원료 인증까지 동시에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좀 틀리고요. 현재 화장품 쪽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저희가 비건 인증, 이부 비건 인증이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고 현재 150개 공장 제품으로는 300~400개 정도의 제품을 이미 인증을 받은 걸로 저희가 했고 임민희님 FSC 인증 로고 관련해서 소비자들의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이버만 쳐봐도 FSC 인증을 받은 곳은 이미지가 일단은 제품 이미지, 포장 이미지, 일단 그 기업 이미지까지 그래서 생산자를 추정 가능하고 벌목을
벌목이나 이 제품에 대한 트레이스빌리티 추적성이 가능한 이 과거에 어느 산에서 누가 벌목한 FM 즉 산림 경영이 된 산림의 나무를 적절한 너무 벌목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포션에 의해서 벌목이 된 나무에서 온 이 포장재, 종이 포장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